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69강 친일파가 살리고 전쟁으로 일어선 박정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이제 좀 봄이 제대로 오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졸음이 많아졌거든요. 춘곤증인가요? 봄이 온 게 맞습니다. 예. 네, 어제까지는 그래도 꽤 많이 추웠는데요. 오늘은 예. 하루 사이에 봄 날씨처럼 따뜻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길을 나서시는 분들의 옷차림에서 네네. 봄을 이제 완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봄이 오는 길목에서 오늘 또 살펴볼 역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의 역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1933년, 네. 3월 17일, 네. 백정기 선생님. 네. 하면은 우리 효창원에 계시는 삼의사. 그렇죠. 묘역이 있죠. 네네. 거기에 또, 함께, 이봉창, 안중근, 윤봉길 선생님과 함께, 예, 예. 모셔져 있는 분이죠. 네. 백정기 선생님께서, 그렇죠. 상해 훈코우 공원에서,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상해 훈코우 공원 의거 1년 후인, 1933년 3월 17일, 네네. 일본 대사죠. 일본의 주중대사를, 네. 암살하려다가, 네. 실패를 하고, 체포된 날입니다. 예. 그렇군요. 거사를 도모하셨던 예, 그렇죠. 날입니다. 3월 17일이고요. 이렇게 일본으로 끌려가셔서 결국에는 이제 목숨까지 잃게 그렇죠. 되신 거죠? 옥사하신 거죠. 네네. 예, 백정기 선생님 그러면 육삼정 의거라고 해가지고요. 육삼정이라고 하는 상해, 그러니까 프랑스 조개 지역의 고급 음식점에서 일본군 순애들하고 그다음에 또 국민당 중국 국민당의 네. 뭐라고 그럴까요? 프락치들이죠. 고급 국민당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그다음에 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일본을 침략하기 위한 네네. 모의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폭탄을 네네. 투척하시죠. 아. 그 육삼정 의거를 행하셨던 분이죠. 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네네네. 그러한 백정기 선생님께서 그쵸. 체포되신 날이다. 여전히 지금 효창공원에 묻혀 계시고요. 아까 안중근 의사도 얘기하셨지만 안중근 의사는 거기 험유로 그렇죠. 계시죠? 아직도 유해를 네. 대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러다가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는 것이 영영 어렵게 되지 그렇죠. 않을까. 영영 어려울 수도 예.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 효창공원 역시도 지난번에도 우리 다드사에서 예.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에서 이제 이걸 아예 공원이라고 하면 그냥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데 그렇죠. 같으니까요. 그래서 좀 국립현충원에 버금가는 예, 예. 어떤 국가적인 추모시설. 그쵸. 이제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메모리얼 파크라고 해가지고, 어떤 국립현충원처럼 그쵸. 그래서 순국선영들, 나라와 민족을 네.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념하고 그분들 네. 뜻을 새기는 어떤 그렇죠. 기념적인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네. 사실 지금 현충원에 친일파들이나 이런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이 5분이나 지금 그렇죠. 모여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가장 있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그때 이후로 한참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현직 대통령의 네. 임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예. 참 안타깝네요. 3월 17일 백정기 의사의 거사일이었던 예. 네, 날이었고요. 또 살펴볼 이야기가 있나요? 예, 3월 15일. 그러면 1960년 3.15 부정선거가 그렇죠. 있었던 네네. 날이고요. 이 부정선거에 저항하는 네. 마산으로부터 3.15 부정선거에 저항하는 시위
전개되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일날만 사망 7명, 중상 13명, 경상 59명, 그다음에 또 21명이 구속이 되고요.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승만이 89%의 압도적인 지지로, 그다음에 이기붕이 부통령으로서 79.2%의 네. 압도적인 지지로 거의 개헌 저지선을 넘어간 거죠. 공산당인데요. 예. 네. 이제 놀라운 것은 이런 것들 아주 경찰 공권력을 이용해서 네. 좀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는데, 이 당선자 공고가 정부 통령 당선 공고가 그로부터 한 3일 후인 3월 18일 날 당선 공고가 있었는데, 이때 그 이기붕이 부통령이죠. 네. 기자회견에서 이 마산 사건, 마산 시위에 대한 네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발표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시위대를 총으로 쏜 것. 그렇죠. 예. 그랬더니 총은 쏘라고 준 것이다, 이런 막말을 했죠. 아, 당연한 거다. 시위대에게 그렇죠. 총을 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야, 참,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80%, 70%대 지지율을 받는다는, 투표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그 내용 자체가 조작일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역대 최대의 부정선거가 자행됐었던 거고요. 네. 지금 19대 대통령으로 있는데 박근혜 네네. 대통령도 부정선거, 그다음에 또 그쵸. 국가정보,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 네.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조직적인 선거 개입의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거 의혹이 아니라 이미 사실로 유죄로, 드러났죠? 예, 유죄로 판결이 났었죠. 예, 유죄로 판결났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에 대해서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유효한 것이냐? 그렇죠. 에 대한 논란이 제기가 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3.15 부정선거, 그러네요. 바로 저희 방송을 하고 있는 오늘이 13일인데요. 바로 이틀 후가 3.15 부정선거 날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역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네, 본격적으로 69강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제69강 친일파가 살리고 전쟁으로 일어선 박정희 편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예. 한국 전쟁 전에 예. 우리가 친일파로서 어떻게 보면 신분 세탁을 하고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군인으로 예. 다시 거듭나게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느 정도 이 기간까지의 박정희의 삶을 돌아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1946년 네. 일제가 패망하고 네. 우리 조선이 광복 독립을 하고 1년 후인 1946년에 네. 귀국을 하죠. 그쵸. 귀국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 네. 2기생으로 입학을 하고 네. 그해 12월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부터 이제 말씀을 네. 하는 거고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6.25 전쟁, 한국 전쟁 직후까지를 네. 말씀을 드리는 것 되는 거죠. 네네네. 한국전쟁 직후까지 예. 저희가 사실 조금씩은 저희가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건들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었긴 했지만 예.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이 인물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면 되는지. 간략하게 그 이후부터 오늘 이야기해야 될 내용을 네. 이제 간략하게 연도별로 좀 잘라서 말씀을 네. 드리면은요. 박정희가 귀국하고 소위로 임관한 네. 1946년 네네. 10월에 대구폭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네. 이 대구폭동이라는 건 다른 말로 대구폭동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대구 11 사건이라고 일어나는데요. 이때는 이제 미군 정식이에요. 미군 정식인데 미군의 어떤 공물 배급 정책이 잘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시민들이 네.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식량이 좀 부족해지는 일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대구에 콜레라가 이제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해서 예전까지만 해도 법정 일종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병, 전염병이 도니까 수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아이고, 거예요. 네. 그래서 대구를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대구를 봉쇄하니까 이
식량난에, 그 다음에 또 의료, 그쵸. 사람들은 죽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흉해진 거죠. 미군정이 이것을 이제 무차별하게, 그 다음에 또 당시 경찰이 바로 친일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경찰들은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탄압하면 하니까 사회주의 계열에. 네네. 그다음에 또 우리 보통 민중들이 네. 보통 보수 쪽에서는 이것이 뭐 사회주의 계열, 특히 조선공산당에서 네네. 이제 음모적으로 의도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료에 의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물론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은 정부의 정책, 미군정의 정책과 그다음에 또 대구에 대한 봉쇄로 인한 국민의 보통 저항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네. 근데 요때 이 대구 사건, 즉 11 대구 사건, 뭐 대구 네. 폭동으로 인해서 박정희의 정신적 지주였었던 셋째 형 박상희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게 경상도, 대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남, 호남, 네. 충남, 그다음에 남한사회 전체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에 형이 직접 가담해서 활동을 했던 거군요. 그렇죠. 박상희라는 분.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48년 대한민국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네네. 그리고 3월 1일 3.1절 기념식에 제주도에서 네. 바로 4.3 항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여수에 있는 순천에 있는 14연대에게 4.3 제주도민, 우리 자국민을 토벌하라고 하는 명령이 그렇죠. 일어나죠. 네네. 그때 14연대에 군인들이 그 명령을 거부하게 네.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여순 사건, 네. 여순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대구 사건, 그 다음에 또 제주 4.3, 네. 그 다음에 또 여순 사건, 네. 이 일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군대 내에서도 숙군 사업, 숙정 사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네. 이것의 총 책임자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백선엽이었던 거고요. 네, 친일파. 예, 예. 백선엽이었던 거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남로당의 군사 총책이었었던 박정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아, 그때 당시에 박정희가 그냥 남로당의 일원 정도가 아니라 군사 총책까지? 예. 그러면 남로당이 좀 어떤 곳인지 그래도 한번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사회주의 계열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남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946년 미군정 시기에 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네. 건국준비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또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인민공화국,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다르죠? 네. 인민공화국 건설해서 이제 정부를 수립하는 운동을, 그렇죠. 그런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이것을 불법화시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정판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네. 위조 집회를 그렇죠. 만든다라고 하는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조작을 해버립니다. 네. 거기에 있었던 그 건물에 있었던 데가 바로 조선공산당이에요. 네. 그래서 조선공산당 활동 완전히 원천적으로 불법화하게 되면서 조선공산당의 일부는 북으로, 네. 북한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월북을 하게 되고 일부는 지하로 이제 숨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운형 선생님, 네. 그 다음에 박헌영이라든가 네. 사회주의 계열, 그 다음에 또 진보주의자들이 조선 노동당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남조선 노동당이고요. 북에는 북조선 노동당. 네. 그래서 이거 남쪽에 있는 남조선 노동당을 줄여서 그냥 남노당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으로 친다라고 하면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의 통합된 진보적 정당 활동. 이다라고 이제 네, 보시면 네.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박정희가, 그것도 친일파 군인이었던 박정희가 아무리 네. 신분 세탁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곳도 아닌 남로당에서 군사 총책을 맡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박정희 개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박정희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네. 식민지 조선에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안정된 직업을 얻기 위해서 대구사범학교, 네. 그다음에 또 안정된 직장인 학교 교사를 네. 어렵게 선망의 대상인데 그거를 얻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을 팽개치죠. 그쵸. 그래서 더 큰 권력, 더 큰 출세를 위해서 신경군관학교, 네. 일본 만주군 육군사관학교를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육사를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반대로 일제가 패망을 하게 되고 졸지의 실업자, 졸지의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선택은 어쨌든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네네. 귀국을 하고 나니까 거의 거지가 된 거죠. 그렇죠. 거지꼴이 됐더니 이제 형 박상희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너 거지가 되려고 고작 너 거지가 되려고 일본군이 됐었던 거냐라는 그 질책. 네네. 고중을 받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선엽이라든가 이응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일파를 중심으로 이제 국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네. 물론 독립군 그다음에 또 광복군 출신의 그다음에 또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국군 준비대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군 정말 국군다운 광복군을 계승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깨지면서 이제 그 친일파 중심의 국군 그래서 네네. 군사영어학교 이런 걸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때 많은 친일파들 그때 이제 모이는 거죠. 이응준을 중심으로. 네. 그래서 그때 박정희가 들어가는데 네. 그럼 그때와 동시에 남로당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죠.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네. 전 민중, 전 네. 국민들의 대다수가 앞으로 건설된 조선의 자주독립국가의 국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그때만 해도 국민적인 이런 분위기 자체가 실제로 권력은 친일파들이 잡고 있지만 그렇죠. 국민들의 대다수가 사회주의 이런 쪽을 지지를 하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세가 사회주의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념하고는 상관이 없군요. 뭐가 그렇죠. 더 대세냐, 어느 쪽으로 가야, 어느 쪽으로 붙어야 더 내가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좀 더 많이 그렇죠. 본 셈이네요. 그러니까 출세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어떤 정치적 신념, 그다음에 개인적 양심으로 자신의 이념과 네네. 그 이념을 바탕 자신의 행동과 삶의 방향이 만들어지는데 이 박정희는 오로지 자신의 출세, 권력. 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박정희는 보기 드문 출세주의자, 권력욕에 불타는 화신이었다. 권력욕의 네네. 화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예. 하여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게 워낙 비밀스럽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어떻게 남로당에 입당을 하게 되고 이 남로당의 군사총책이 되었는지는 아직도 뭐 그렇게 많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뭐 숨기고 싶겠죠, 사실. 예. 그래서 어쨌건 간에 박정희는 네. 남로당 군사총책이 되었는데 제주 4.3 그다음에 또 여순항쟁을 통해서 대대적인 숙군 사업으로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을 색출하는 네. 이 책임자가 바로 이제 백선엽이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박정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나름대로 충격적이었겠는데 일본군 같이 어떻게 보면 후배이자 그죠 좀 친한 사이라고 볼 수 있는 상대가 그것도 제거해야 할 남로당의 군사총책으로 있다니 이게 좀 충격적인 일인데. 예,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백선엽 그러면은 한국 전쟁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나라 최초의 사성 장군, 네. 육군 참모총장, 그죠. 뭐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또 만주군에서는 박정희의 선배죠. 계급도 높았고. 그죠. 그러면 박정희보다 나이가 많았겠죠. 네네. 근데 박정희가 1917년생이고요. 우리 백선엽은 1920년생입니다. 아, 그러면 나이가 더 어린 거네요, 박정희보다. 그렇죠. 그죠. 예. 거기에는 박정희가 대구사범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좀 늦게 입대를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사관학교에 입학을 못 하는데 그래서 네. 혈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이나 예. 처음에 낙방하고 두 번째 낙방인데 혈서 써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군대는 이제 거의 엄격하게 이제 육군사관학교는 그렇죠. 예. 육군사관학교 보통의 대학은 뭐 대학을 재수 3수 4수에서 갈 수도 있지만 아마 지금도 아마 육군사관학교는 재수까지만 허용이 되나 하여튼 3수 이상이 아마 허용이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하고 계급이 엄격하게 질서가 좀 맞는데 네네. 그죠. 그리고 또 뭐 나이 설사 많다 하더라도 절대 뭐 계급이 우선이지.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좌익이 득세하고 있었던 그다음에 또 알게 모르게 좌익이 많았었던 속에서 그다음에 또 사회 분위기가 민족 반역자들 친일파에 대한 어떤 국민적
반감, 시선이 안 좋았던 상태에서 친일파든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선엽이 네. 적극적으로 박정희를 구명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어쩌면 만약에 정말 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친일파는 오히려 거짓이고 예. 진정한 뭐 사회주의자고 뭐 만약에 이런 사람이었더라면 사실 이게 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구명운동 같은 걸 안 했을 텐데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아마 또 구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남로당과 그다음에 또 뭐 종국몰이가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예,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살아남은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박정희인 거죠. 남로당 사건 때. 그렇죠. 그래서 당시 육군본부 작전정보국 네. 그 대표 작전정보국 책임자가 백선엽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박정희가 남로당 군사청축으로 있으면서 체포되고 군법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군부 내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 내에 있는 남로당 조직원의 정부를 모두 밀고를 하게 되는 거죠. 군부 내에 있는. 예. 진짜. 그래서 200여 명이 넘는 이제 혹자는 300여 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사형을 당합니다. 아니 근데 군사 총책은 살아남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게 이게 말인가요?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 뒤에는 수많은 친일파들의 비호가 있었다라는 거죠. 참, 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뭐 벌금형을 받거나 뭐 좀 이렇게 고초를 겪거나 이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사형까지 당할 정도로 만약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예. 군사 총책이야말로 정말 이건 가장 먼저 사용이 돼야 될 일 아닌가. 그렇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정말 예.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국토를 참절케 하는 그렇죠. 그런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죠. 아니 이게 가능한가? 참 그리고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실제로 그 제주 4.3하고 여순 사건 당시에 수천 명, 수만 명,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보도혁명 사건이라고 해서 수백만 명이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천우신주 이제 하늘이 보살핀 건지, 하늘이 보살폈네요. 하여튼 박정희는 대단합니다. 살아남습니다. 네. 친일파 장교에서 거기다가 아예 또 완전 바뀌어서 남로당으로 그랬다가 또 다시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러고도 그 끈질긴 생명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찌됐건 남로당에서 다시 예. 또 뭐 자의적이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남로당에서 이제 나와서 예. 모두를 밀고 하고 혼자만 살아남은 박정희는 어떻게 또 되나요? 이후에. 예. 그리고 나서 박정희는 그러면은 이제 무기징역 받았고. 네. 근데 목숨은 살았었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대 있지는 못하겠죠. 군대 네. 강제로 이제 전역 예편 당하는 거죠. 그럼 일반인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죠? 그러다가 육군본부의 네. 문관으로 야. 취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저는 뭐 군을 잘 모르지만요. 예.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적이었던 사람일 수 있잖아요. 남북 대치 상황에선 적이죠. 그때 상황에는 어찌됐건 그것도 남로당을 어쨌건 적으로 생각해서 적의 어쨌든 뭐 이런 단체 이런 걸로 생각해서 사용까지 다 했던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간첩이죠. 그렇죠. 예. 준간첩 정도 수준의 예. 수장이었던 사람을 예. 최대한 옛날 예정을 생각해서 살려준다 하더라도 예. 다시 군에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답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간첩을 다시 우리 품으로 다시 품겠다. 이런 건 웬만한 믿음과 웬만한 애정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 같아요. 일본에서 만주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던 간도특설대라든가 만주 군인들이 네네. 만주 군인들이 우리 독립군을 뭐라고 했습니까? 빨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단히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관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데 네. 월급이 작으니까 백선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동료 장교들의 돈을 네. 출연해 각자 얼마씩 네. 출연을 해가지고 월급으로 좀 보태주기도 하고. 야 정말 끈끈하죠. 애정을 받았네요. 예. 예. 참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육군본부 이제 전투과, 정보과에 일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때부터 이제 백선엽과의 끈끈한 인연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장도영이라고 하는.
네, 이 사람 역시 군인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 시기에 그다음에 또 5.16 군사 반란 직전에 대표적인 군인 3명을 얘기해라라고 한다면 장도영, 네. 그다음에 이한림, 네. 그다음에 박정희 이게 3명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이 중에서 이제 박정희가 네.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장도영은 일본군 출신, 장도영 당연히 일본군 출신인데, 네네. 이 장도영 같은 당연히. 경우에는, 네. 그 5.16 군사반란 당시에, 국가적원 최고회의 의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박정희가 주도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박정희는 그때 별이 2개였어요. 소장이었습니다. 예, 뭐 군대를 다 이끌어서 어떻게 할 만한 급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얼굴 마담이 좀 필요했었던 거지요. 그렇게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얼굴 마담으로 예. 세울 정도로. 육군참모총장이고, 야. 그러니까 장도영이 그 당시 네. 5.16. 근데 겨우 소장 별 2개 정도 소장이 예. 육군참모총장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가 참.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 네.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네. 이 장도영과의 관계가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예. 현대사 열전에서 그럴까요? 장도영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현대사 열전 장도영 1923년 1월 평안북도 용천군 출생의 장도영은 신의주 고등보통학교와 일본 도요대학 사학과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학도병으로 입대해 일본군으로 근무하던 중 광복을 맞았다.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 반공학생을거가 발생한 이후 소련 군정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반공인사 탄압이 시작되자 월남을 결행 서울로 내려왔다. 당시 미 군정청 군사고문으로 있던 이응준의 권유로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해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대구에 주둔 중이던 국방경비대 제6연대 1중대 소대장에 보직되었고 진급을 거듭하던 중 신설 3년대 3대의 초대 대대장으로 부임하였다. 육군정보국에 근무하던 장도영은 1948년 10월에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남로당 군사총책이었던 박정희가 체포되어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복역하자 백선엽 등과 함께 박정희의 구명에 앞장섰으며 목숨을 건진 박정희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소령으로 군에 복귀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육군 정보국장, 구사단장, 육사단장을 거쳐 1952년 소장으로 진급하였다. 4.19 혁명으로 제2공화국을 출범하고 총리 장면에게 발탁돼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였는데 박정희가 쿠데타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장면 총리가 장도영에게 사실 여부를 묻자 장도영은 장면에게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도영은 이미 박정희의 쿠데타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민주당 정권의 군부 요인이자 최고 지휘관으로서 쿠데타를 진압해야 할 입장이었음에도 5.16 쿠데타를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하였다. 5.16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장도영을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계엄사령관 내각수반, 국방부 장관으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김종필 등 쿠데타 주도 세력에 의해 해임되고 중장으로 강제 예편됐으며 신설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반혁명 혐의로 기소되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형 집행면제로 석방되었다. 1963년 미국으로 건너가 위스콘신 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2012년 8월 3일 90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네, 장도영이 이런 인물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예.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4.19 예. 이후에 군사 쿠데타로 이어지게 되는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이제 네. 그 강제 예편되고요. 네. 정보국의 문관으로 근무하게 되는 거고. 네네. 현대사 열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도영은 정보국의 정보국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 예. 그리고 이제 정보국 문관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니까 민간이신 분의 군인인 거죠.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네. 그러고 나서 그해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장도영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소령으로 전쟁에 현역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문관 신분으로 군 언저리에서 있다가 그렇죠. 전쟁이 발발함과 동시에 아무래도 군인 특히 장교들이 그때도 모자라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제목이 나오는 거죠. 친일파가 살리고 전쟁으로 일어서는 것. 진짜 극적이네요. 예.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인생이 참. 예. 그리고 나서 그 한국 전쟁으로 이제 소령으로 현역에 복귀한 다음에 육군본부 작전정보국 1과장을 거쳐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되죠. 네네. 그때 중령으로 진급합니다. 아하. 그러고 나서 대구로 올라가는 육군본부의 수송지휘관. 그러니까 야전에서 잔뼈가 이렇게 전투로 군인의 가장 큰 엘리트 코스가 바로 뭐냐면 야전군이거든요. 실제 전쟁에 싸우는. 그러니까 필드에서 나서는. 그게 어쨌건 예, 훌륭하죠. 그런데 박정희는 주로 이제 배후에서 뭐 수송이라든가 정보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정희의 부인인 네. 유경수를 만나게 됩니다. 네. 물론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했을 때 네네. 선생 시절에 김호남이라는 처자와 결혼을 했었고요. 그쵸. 자식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경수를 그 전쟁 중에 이혼을 하고 유경수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혼을 하고. 예. 그리고 또 장도영의 추천으로 네. 구사단 참모장에 임명이 됩니다. 야, 이게 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줄을 대한민국은 타는데. 학연, 지연, 혈연, 네네. 만주에서 맺어진 끈끈한 인연.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죠. 친일파끈이라는 게 진짜 그 어떤 것보다 뛰어넘는 연줄이 아닌가 싶네요. 예. 예, 죽음에서부터도 살려주시고. 네,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지나가는 거로 잠깐 말씀드리면, 유경수를 만나기 전에, 네. 서울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이혈란이라고 하는 이화여대 영문과에 재학 중인 네. 여학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동거를 하게 되죠. 결혼은 아니고. 예. 슬아에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식은 일찍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유경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이혼한 이후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경수와 결혼하는데 집안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유경수 여사가 초혼이셨다고. 그렇죠. 예.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재혼이었었던 재혼이고, 상태고요. 예. 그렇게 집안에서 좀 반대를 많이 했고요. 오죽하면, 유경수의 아버지인 육종관 예. 씨가, 예. 결혼식에 오지 않아요. 그렇군요. 이런 사생활이 있었다. 네네. 예. 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요. 전쟁 예, 그래서- 중에 예. 이제 이어지고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는 네네. 거죠. 그리고 나서 1957년에는 육군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육군대학 그러면 그냥 대학이겠지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육군대학이라고 하는 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군인 엘리트, 군사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코스예요. 지금도 있나요? 예, 육군대학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를 넘어서는 사관학교 이후에 가는 대학인 거죠? 예, 육군대학입니다. 그렇군요. 사관학교 가는 것만도 엄청난 엘리트 취급을 받는데 여기서 더 또 추려서 대학까지 갈 정도면 웬만해서는 그죠? 예. 간부 중에 간부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고 나서 1957년에 육군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네. 이때가 바로 육군소장 진급 대상이었어요. 별 하나에서 별 두 개로. 그러니까 이 별 두 개 소장이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사단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별 하나도 여단이라고 해서 지금 조그만 규모의 부대를 이끌 수 있는 지휘관이 될 수는 있는데 네네. 정식의 제대로 편제가 된 군부대의 지휘관이 되는 건 이제 사단장인데 이 사단장이 된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진급 대상이 되었는데요. 진급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 22명의 심사위원이 있어요. 네네. 근데 찬성 18표, 기권 2표, 반대 2표. 그러니까 당연히 무난하게 소장으로 진급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뭐 백선엽이라든가 뭐 장도영이라든가 이런 주위에 네. 도움도 있었을 테고. 네. 일본 그때 일본 그 친일파들이 다 잡고 있었죠. 군 자체가. 그렇죠. 근데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생깁니다. 네. 이게 바로 이승만의 최측근인 곽영주. 오. 곽영주가 요즘으로 치면은 경무대 즉 청와대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아니고 이제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참반을 할 수가 있어요? 군내.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 독재 정권 시절이고 무슨 지금 매간 매직, 네. 그다음에 또 인사청탁, 부정부패가 심할 때니까. 네. 지금은 안 심하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네네. 그때만 해도 청와대와 군 관계가 그만큼. 그렇죠. 예. 근데 반대표를. 그렇죠. 경무대 행정관이었었던 곽영주가 나타나서 박정희의 사상 문제, 남로당 빨갱이 아니냐 이자는. 그 다음에 또 결혼 문제, 네. 이 사생활이 좀 네.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진급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 예. 참. 그 당시만 해도 이 곽영주의 권력, 네네. 그 아주 대단했었던 거죠. 이 곽영주의 수하처럼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정치 깡패들. 이정재. 네. 이정재라고 하면 김두한, 이정재, 유지광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정치 깡패, 네. 반공 깡패들. 그런 깡패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렇죠. 경호실장. 예.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제 진급이 좀 어려웠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김정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박정희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근데 네. 그 인맥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는 자신의 만주군 네. 그런 인맥을 통해서 대단히 굉장히 활용을 잘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예.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생기고. 박정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출세 좀 해보고 싶다. 네.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예. 그리고 좀 뇌물도 좀 받아가지고 좀 남들보다 좀 잘 살고 싶다. 이런 정도의 야망과 욕망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스케일이 남달랐던 그렇죠. 거군요. 야망의 스케일이. 예, 만주벌판 이상의 스케일과 야망을 네. 가졌던 사람 박정희죠. 네. 그걸 또 이제 영리하게 이용을 해서 예, 그런 인맥들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 진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자기가 출세하는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남로당이나 뭐 이런 예. 것들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조갑제 보수 농객 조갑제의 그 책에 보면 네. 이래서 박정희는 이승만의 독재에 네. 반대하기 위해서 거사 계획을 쿠데타 계획을 세웠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박정희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네.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친 쿠데타 모의가 준비가 되고 있었다. 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기도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박정희는, 만주군으로서 네. 민족 반역자예요. 네. 거기에다가 남로당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에 비추어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회라면 출세, 권력과는 담을 쌓고 오히려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죠. 죽지 않은 게 신기한 예. 일이죠. 예.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출세욕, 권력욕을 한 번에 뒤집으려면 딱 하나의 방법. 군사반란, 쿠데타밖에 없는 거죠. 그죠. 본인이 직접 하는 예. 수밖에는. 그러니까 이 쿠데타는 어찌 보면 박정희의 출세 수단, 유일한 출세 수단, 그다음 또 인생 역전의 수단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곽영주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곽영주가 3.15 부정선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이죠. 그래서 5.16 군사 반란이 일어나니까 네. 박정희 그만뒀겠습니까? 가만뒀겠습니까? 그죠. 복수해야죠, 복수. 예, 5.16 군사 쿠데타 이후 혁명 재판에서 박정희는 네. 곽영주를 사형시키죠. 정말요? 와, 보복의 수준이 참 예. 남다르네요. 바로 죽여버리는. 그리고 나서 1957년에 7사단 전방부대 사단장으로 부임하다가요. 그 다음에 1959년 7월 1일 날에는 그 육관구 사령관, 네. 그 다음에 또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 사령관으로 네.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60년 4.19가 그렇죠. 일어나게 되고 이승만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네.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과정들을 네. 거치는데 원래 박정희는 1961년 4월 19일 네. 4.19 혁명 1주년 기념식을 거사일로 잡았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조갑재 네.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승만 독재 시절에 이 독재 반대하는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이었다라고 했더라면 예. 이승만 정부 때 그런 걸 준비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4.19 1주년 그때 장면 내가 충분히 다 이승만 독재가 끝나고 예. 어찌됐건 잘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1주년 때 그때 이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민중들의 4.19 혁명의 요구와 네. 박정희 요구가 일치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불성설인 거죠. 그쵸? 안 맞죠? 네. 아니 4.19 혁명처럼 본인 역시도 그런 걸 하려고 했다면 예. 1주년을 맞아서 그때 쿠데타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잘됐다 하고 도와줘야 마땅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데타는 박정희의 출세 수단이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승만 치하에서는 네. 이승만 독재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승만 독재 치하에서 내가 출세할 수 없으므로. 그쵸. 내가- 친일파들이 그쵸. 남로당이라고 이제 예.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친일파라는 낙인이 있고 예. 저쪽에서는 또 남로당이라는 낙인이 있고 양쪽 모두에게 낙인 하나씩 가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별 2개에서 별 3개로, 별 4개로, 육군참모총장으로, 뭐 네. 국방부 장관으로 이렇게 승진을 하고 출세를 하려면 더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막힌 거죠. 상황이 막히다 예. 보니까 이건 방법이 없겠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문회에서도 보면은 높은 자리로 갈수록 청문회의 그 벽이 높아지는데 그렇죠. 까다롭죠. 그러니까 검증이. 이런 것으로는 내가 출세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벽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 이 판을 아예 갈아엎는 수밖에 없겠다. 예. 1961년 4.19 혁명이 일어나고 1주년 기념식을 하게 되는데 네. 이때를 거사일로 잡습니다. 1차로는. 네네. 그런데 왜 거사일로 삼았냐면은 4.19가 되면 기념식 때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할 거다. 그러면 쿠데타 세력들이 시위를 진압을 하고 사회 질서를 안정화시킨다. 유지한다. 그렇죠. 아. 그러한 명분으로 군대가 출동하면 시위의 혁명의 쿠데타의 군사 반란의 명분도 살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예. 할 수 있을 것이 명분이 있을 거다. 그런데 막상 1961년 4월 19일에는 아무런 시위와 집회도 없었던 거죠. 박정희는 당황한 거죠. 그러고 나서 시위 좀 해줘야 되는데. 예. 시위를 그 다음 네. 그 거사 날을 쿠데타의 일을 네. 5월 16일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네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장도영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박정희는 장도영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네네. 이 상태로 대한민국은 안 된다. 그래서 거사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자신의 쿠데타 명분에 대해서 그리고 네. 이 쿠데타 자신이 주도하는 쿠데타에 동참할 것을 수차례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후배들, 네. 동료들에게 동참할 것을 설득하고 많이 약속을 이끌어내요.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게 자신의 권력욕 때문이었는데, 예. 뭐. 그러니까 장도영은 근데 장도영은 대단히 우유부단하면서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박정희에게 나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네. 그러나, 그때 당시 예. 육군참모총장. 그러나 열심히 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말리지 않고, 그렇죠. 만약에 군인인데, 예. 진짜 진정한 군인이라면, 아랫사람이든 동료든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라는 이유가, 이건 이제 정권이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예. 이렇게 되면 저지르라는 게 진짜 군인이죠. 제대로 된 군인이죠. 그렇죠. 근데 말리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열심히 해보라. 예. 그리고 그때 그 장도영은 5.16 군사반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는데요. 네네. 장면 내각이었지 않습니까? 네. 장면 총리. 네. 그 장면 총리는 미 8군, 미군으로부터 혹은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박정희가 네. 군사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여러 번의 수차례 정보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박정희의 좌익 전력에 네네. 대한 이거 불안하다. 이런 것 첩보가 이제 입수가 되게 되고 그래서 육군참모총장인 박정희에게 육군참모총장인 장도영에게 네. 장면은 박정희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봐라. 쿠데타 모의가 있다는데 군사 반란의 조짐이 있다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런 일 없다. 또 일종의 보호를 해준 거군요. 그렇죠. 네.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래서 쿠데타의 방조 세력. 그러나 네. 장도영은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네. 제거가 됩니다.
결국은. 예,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때 장도영을 체포했던 사람이 제6공화국의 대통령인 노태우입니다. 당시 노태우는 대위였죠. 네. 예. 모두 다 이제 박정희가 키운 박정희 키즈죠. 그렇죠. 예. 박정희 키즈가 바로 이제 전두환, 그렇죠. 노태우가 되는 보고 배운 거죠. 게 쿠데타라.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더 자세한 얘기는 이 흥미진진한데요. 얘기가 예. 5공화국 인물들까지 나오고 예, 이제부터는 3공화국, 예. 저희가 많이 신문과 방송에서 많이 들어봤었던 인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본격적으로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나는 3공화국이 시작되게 되는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친일파가 살리고 전쟁으로 일어서며 위기를 극복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69강이었고요. 오늘 저희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또 역사 속 데자뷰, 역사 속에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와 뭔가 좀 흡사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들 한번 또 짚어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요즘 그 한반도에 그 사드라는 네. 고고도 네. 미사일 시스템이 있고요. 주한미군은 그 사드를 한국 배치할 네. 후보지까지도 네. 비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신문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방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네. 어떤 군사적인 균형과 긴장을 깨는 그렇죠. 아주 심각한 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네. 무기 체계죠. 네. 이 사드의 그 범위, 반경 이런 것은 대단히 지금 위험한 거고요.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사드를 실전에 배치한다라고 네. 하면 한국과는 이제 끝이다. 그렇죠. 라는 말을 이건 외교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특히나 우리가 기존에는 미국에게 경제를 의존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거의 중국에게 거의 70% 이상 80% 가까이 경제를 의존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중국이 우리와의 경제를 끊겠다. 특히 관광 오시는 분도 워낙 많고요. 이런 걸 모두 끊겠다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휘청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심기라고까지는 하긴 그렇지만 굳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좀 임진왜란 때의 정명과도 네네. 그 다음에 또 병자호란때 북벌과도 버금가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지금 미군이 네. 미국이 대한민국에 사드를 실전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무기를 팔아먹겠다. 네. 이게 2개 포대, 3개 포대만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8조 원에서 한 12조 원, 20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네.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러한 그 대량 무기를 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국가 경제로서도 대단히 그렇죠. 힘든 일인데다 부담이 되는 그렇죠. 일인데다가 네. 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국제 정세에 대단히 위협적인 일이 거고요. 그것이 명목상으로는 북한의 도발, 북한이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쏴가지고 뭐 도발을 하고 있는데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평화적이고 방어적인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동북아를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른 예. 거고요. 제가 임진왜란 때를 말씀드렸던 게 바로 뭐냐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명분이 바로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고 하는 정명과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내부적인 그 전국시대 혼란한 군부 세력이죠. 그 영주 세력. 네. 그 장군 세력들의 어떤 혼란함을 국내적인 분열을 네. 봉합을 하면서 그러한 불만들을 해외로 돌려서 전쟁의 분위기로 만드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효종 때 네. 그다음에 또 인조반정 이후에 네. 그 북벌을 제기를 함으로써 국내 불만 세력에 대한 탄압 그다음에 네. 또 국론을 전쟁으로 통일을 해서 네. 어떤 권력의 기반을 유지하려고 하는.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요, 그 3월 14일, 네. 발렌타인데이죠, 화이트데이죠. 그렇죠,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인데 오늘이 바로 광해군이 폐위가 된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광해군이 굉장히 그때 당시 뭐 평가는 다르지만 외교 관계에서는 굉장히 좀 영리하게 잘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폐위가 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명분을 따지느라고 오히려 실리를 버리면서 버리는? 민생이 네. 파탄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1623년 3월 14일 네. 음력입니다. 아. 광해를 폐위하여 광해군을 임금을 폐위하여 군으로 강등시켰다라는 거죠. 여기서 군이라고 하는 게 임금 군자의 군이 아니고요. 네. 임금한테 우리나라에서는 군에 붙은 임금이 바로 연산군하고 이제 광해군 두 명인데요. 여기서 군은 그냥 그 존칭이라기보다는 비속어의 뜻이다. 그래서 뭐 광해란 자, 광해란 녀석, 광해란 놈. 그러니까 임금한테 붙이는 특별한 비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광해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해 같은 경우는요, 광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조반정의 빌미가 됐었던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인, 계모인 인목대비를 죽이고, 동생과, 형을 죽였다. 네네. 그런 그래요? 것도, 예. 그런 것, 그래서 지금 강상죄, 그러니까 삼강오륜, 성리학사에 조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강상의 예를 어긴, 폐륜이다. 네네. 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4대의 예를 다하지 않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를 배신하고,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네네. 그런 거를 뭐 이런, 명분으로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쵸. 이 광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광해군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해를 긍정하진 않아요. 네네. 하지만 외부 권력에 의해서 외부 집단에 의해서 광해가 실각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광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아버지가 선조고요. 그렇죠. 선조고 그 후궁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적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첫째가 임해군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서에 보면 네. 임해군은 좀 성질이 포악했다.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은 성질이 포악했다기보다 성질이 좀 늠름했다, 용감했다, 용맹스럽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가들이 네네. 그것을 되게 폄훼해서 정당하기 위해서. 정당해서 네. 그랬을 수 있었다는 네네. 거고요. 이제 그거는 좀 우리가 좀 판단해 볼 네. 필요가 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네.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선조가 궁궐을 버리고 네. 백성을 버리고 그렇죠. 종묘사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도망가죠. 예. 그러면서 선조가 잡히거나 왕족이 잡히게 되면 조선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조는 명나라로 망명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행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나라를 버리고. 백성들 다 버리고 본인만 살려고. 예. 그러면 자기 먼저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명분이 없는 거죠. 그쵸. 물론 선조는 대단히 뭐 똑똑한 왕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임진왜란 때 보여줬던 그 비겁하고 그 이런 모습은 왕의 군주의 자세는 아니죠, 예. 절대. 그래서 우리 보통 왜군들이 네. 그 경복궁을 불태웠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역사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난 민중들이 경복궁을 불태웁니다. 네. 예. 버리고 떠나는 예. 인조 때문에. 그러니까 선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는 바로 조정, 정부죠. 정부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난길에 올랐다가 임금하고 왕자들 다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네, 올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해군하고 광해군이 따로 떨어집니다. 임해군은 큰아들이니까, 네. 임해군은 큰아들이니까, 이제 선조가 같이 움직이게 되고, 이제 따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다음 또, 광해군도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임해군은 포로로 잡혀요. 일본군에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정당성에서, 정통성에서, 또 왕이 될 명분에서, 좀 밀리게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버려서, 예. 안 잡혔어야 되는데. 예, 수모를 당했던 거죠. 네네. 그러고 나서 포로교섭을 하면서 금전 석방이 되는데, 네네. 광해군은 그 강원도 쪽으로 가면서 네. 전쟁의 패해, 참상, 이런 것들 실제로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민심을 수습하는 데 주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각 지역의 어떤 그 선비들, 향촌의 유지들을 설득을 해서 의병을 거병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민심을 수습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전란, 그리고 나서 서해 쪽을 그 담당을 하면서
그 이순신은 서해에 있는 전라남도 호남에 있지 않았습니까? 임금은 의주에 있었고, 그러니까 서해안을 따라서 육지와 육지와 해상의 통로를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어찌 보면 광해군이 어떤 그 분조 활동, 그러니까 이원적 정부 활동을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수군에 있었던 이순신과 그다음에 또 조선 정부와의 어떤 긴밀한 연락, 그다음 명령 전달, 그다음에 또 민심의 수습, 그다음에 또 왜군의 북상을 막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우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즉위를 하게 된 이후에는 그 대동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그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게 되고 경기도만 실시를 하게 되지만 그 당시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국민들한테 우리 민중들한테 폐단이 컸었던 게 뭐죠? 곡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특산물을 내는 건데 우리 동네에서 나는 특산물이면 그나마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과도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천에 복숭아가 유명합니다. 근데 부천 사람들이 다 복숭아 농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복숭아를 내야 돼요. 심지어는 내륙에 사는 사람들한테 생선을 내라고 해요. 이런 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것을 대폭적으로 줄여주고 쌀로 하게 되는. 그러니까 민심을 달래는 역할을 제대로 해준 거죠. 그나마 이때까지 있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그리고 이때 허준의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신속 동국 삼강행실도라든가 대규모 편찬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물론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키게 되죠. 이래서 나라가 좀 어렵게도 되기도 하는 계기가 됐는데, 하여튼 전란을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할 본론이 바로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실리적으로 그쵸. 그때 당시만 해도 명나라가 이제 망하고 있던 때였고, 청나라가 신진 세력,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과 미국이라면, 청나라가 지금 중국 딱 이런 상황이었죠. 힘이 바로 옆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때였고, 미국은 뭐, 지금처럼 명나라처럼 망하고 있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린 중국에게 패권을 점점 넘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러한 광해군의 정책을 일시에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교체해버린 사건이 바로 인조반정이죠. 그때부터 인조가 강력한 친명 배금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실제로 병자론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임진왜란 시기에 그 여진족이 금나라죠. 후금이죠. 후금에서 조선에 원병을 보내주겠다. 라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힘들 때. 근데 조선이 거부를 하는 거죠. 왜냐? 얘네들이 오게 되면 얘네들이 점령군이 돼가지고 우리를 또 괴롭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것은 대단히 타당한 거고요. 그런데 그 당시 누르하치 그 청나라의 청태조죠. 청태조는 조선에 대해서 형제의 나라라는 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금은 금나라를 계승한 건데요. 그 중국의 금은 여진족인데요. 여진족은 신라의 후손인 김일제가 건국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조선과 대한민국과 굉장히 유사한. 그렇군요. 이런 나라가 되는 거죠. 물론 역사의 가정이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인조가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미 망하고 있는 명을 계속해서 잡고, 물고 늘어지면서, 오히려 훨씬 더 힘이 큰 이 금나라를 배척하면서, 결국에는 병자호란까지 불러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인조가 무리하게 친명배금 정책을 하니까 병조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 말씀하신 대로. 그러고 나서 그런 치욕을 갚기 위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났습니다. 그 인조 정부가 전쟁이 났는데, 그러니까 무능하다라고 해서 광해군을, 패륜이라고 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서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친명배금 정책을 했는데, 민생 수습에도 실패하고, 전쟁 승리, 전후 복구에도 실패를 하게 된 거죠. 더 큰 전쟁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신뢰와 명분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반정부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것을 일거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냐를 떠나서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은 역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주도한 전쟁 주도 세력을 중심으로 국론을 통일시킬 수 있는 강력한 계기가 바로 이제 북벌이 되는 거죠, 이때. 그래서 뭐 훈련도감이라든가 오군영이라든가 뭐 남한산성이라든가 대규모 군비
네. 그 속에서 우리 민중들의 고통은 어땠겠는가? 병자호란은 하면서. 예, 병자호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네. 그래서 숙종 때의 북벌, 뭐 효종 때의 북벌, 물론 그 세종 때의 북벌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인조 이후에 네. 효종 때의 북벌, 그 이후의 북벌은 권력의 기반, 서인 정권의 권력적인 기반. 네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세도 정치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 일종의 그 시절의 종북몰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너 청나라 좋아해? 이거 못 쓰겠구만.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종청몰인가요? 종청몰.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왠지 좀 두렵습니다. 뭐 지금 사드 배치 이야기가 지금 여권 세력들 우리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나고 있고 이게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끼어 있는 형국이라 그 안에서 잘 이 좀 시대 상황을 보면서 줄다리기를 해야 하잖아요. 네. 줄을 타야 하는데 어느 쪽으로 붙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어처구니 없게 괜히 이 인조 때처럼 망해가고 있는 쪽에 붙어서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나라를 배척하는 꼴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예. 우리가 그 전쟁을 겪은 게 바로 1950년 한국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네. 벌써 이제 그리고 70년 정도가 됐는데요. 네. 그 전에 전쟁이 바로 1904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 그렇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1894년에 청일 전쟁이었습니다. 네. 120년 정도 됐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에 전쟁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조선 건국 1392년이고요. 200년 있다가 임진왜란. 네. 그리고 얼마 후에 병자호란. 네. 그 다음에 왜구들의 침입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일제. 네. 뭐 사실은 내셔널 서머너 사건, 뭐 신미양요라든가 네. 병인양요도 전쟁이죠. 네네. 그런 전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70년 동안 네. 너무 평화로웠던 건 아닌가. 네. 그래서 불안했죠. 예. 무섭네요. 그런 말씀 드리니까. 네. 평화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백정기 의사, 오늘의 역사에서 말씀드렸던 백정기 의사의 네. 유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국의 일념은 첫째, 강도 일제로부터 주권과 독립을 쟁취하며 둘째는 전 세계 독재자를 타도하여 자유, 평화 위에 세계 한 가족의 인류 공존을 이룩함이니 외적, 거두의 몰살은 나에게 맡겨주시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이런 의기로운 네.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과 그때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어떤 그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기는커녕 그것을 옹호하는 망언들이,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외국의 하급 관리가 네.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모욕하고 능멸하는 말들을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쏟아내고 있는 네. 이러한 2015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네. 민중들이 똑바른 역사의식과 똑바른 세계를 바라보는 네. 안목을 네. 갖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네. 말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69강 친일파가 살리고 전쟁으로 일어선 박정희 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